2025년 12월 19일 원화 가치는 달러당 1,478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는 8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면 속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400만 원을 버는 평균적인 한국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환율 폭락으로 인해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구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한 달치 정의요금 전체와 같습니다. 자녀의 학원비 혹은 3주치 식료품 비용과도 같습니다. 이 돈이 그저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불과 6개월 전인 2025년 6월에는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50원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원화 가치가 130원 가까이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은 주말 동안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인은 안심시키는 그림을 그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목표치인 2%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속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급여 명세서에는 올해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나옵니다. 2024년 명목 임금은 2.7% 증가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의 출하량도 견조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10월 저점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연금 계좌, 명세서 또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안정적이며 심지어 개선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심되는 통계 이면에는 심각하게 불안정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있다면 2025년 4분기의 원화 가치는 왜 5% 가까이 하락했을까요? 이는 일본 엔화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실적이 좋지 않은 통화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현물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변동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에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급등했습니다. 이는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 속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입니다. 한국은행이 11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왜 갑자기 금리 인하 기조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했을까요? 그들은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추가 기준 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 용어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렸고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평범한 한국인들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말을 할까요? 월급은 늘었지만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당신은 2.7%의 임금 인상이 작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은행 명세서에서 잔액이 400만 원에서 410만 8천 원으로 늘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작은 진전을 느낍니다. 언론은 물가 상승률이 2.4%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6개월 전 달러당 환율이 1,350원이었을 때 당신의 가족 예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입 식용유를 사야 했고 한 병에 8,000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78원이므로 그 동일한 식용유 한 병은 8,850원입니다. 이 단일 품목의 가격은 10.6%나 급등한 것입니다. 당신의 전기요금은 어떻습니까? 원화 가치가 강했을 때는 더 저렴한 수입 석탄과 천연가스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입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에만 수입 물가가 2.6% 급등했습니다. 이는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유하는 휘발유와 당신이 구매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또한 1월에 도착하는 난방비로 전가됩니다. 식료품 가격은 훨씬 더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선 농산물은 18.6% 급등했습니다. 한국 식단의 주식인 쌀은 18.6% 상승했습니다. 겨울 필수품인 감귤은 26.5%나 폭등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전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전년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지 않는 진짜 수학을 해봅시다. 당신의 급여는 2.7%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 그리고 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실제 생활비를 증가시켰습니다. 평균 가정의 경우 최소 3.5에서 4.5% 증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2.7%의 임금 인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 구매력에서 0.8에서 1.8%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임금 인상은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같은 시간을 일하고 심지어 승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해안에서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당신의 월별 예산을 강타합니다. 당신의 가계 재정을 붐비는 영화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편안한 자리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누군가가 극장 뒤편에서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연기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자리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가계는 전 세계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91.7%에 달합니다. 100.6%인 캐나다만이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총 가계 부채는 1143조 7천억 원입니다. 이는 787억 달러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스위스나 폴란드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의 186%가 부채로 묶여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하기 전에는 그 비율이 13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부채는 소득 증가보다 56%포인트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을 때 가구들은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샀거나 주택 가격의 50에서 80%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금리는 2.50%입니다. 한국은행이 11월 27일 네 번째 연속 회의에서 동결을 결정한 이후의 수치입니다. 원화가 약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이상으로 고집스럽게 유지되면서 한국은행은 불가능한 덫에 직면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현재 3개월 연속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만약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원화는 1,500원이나 1,550원으로 더욱 약해집니다. 수입품은 재앙적으로 비싸질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3에서 4%까지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를 방어하고 물가 상승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1,143조 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가구들은 더 높은 월 상환액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달 변동금리 부채 1억 원을 가진 평균적인 가구는 20만 8천 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합니다. 현재 금리 2.50% 기준입니다. 원화가 달러당 1,600원을 돌파하고 수입 물가 상승이 한국은행의 3%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강제한다면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월별 이자 납부액은 25만 원으로 급증할 것입니다. 이것을 2천만 가구의 부채로 곱해보면 매달 소비 경제에서 8,400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쓰이지 않고 자녀 교육에 사용되지 않으며 소기업에 투자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재앙적입니다. 소매업체는 매출의 15에서 20%를 잃고 생존을 위해 직원을 줄일 것입니다. 실업률은 현재 2.7%에서 4나 5%로 상승합니다. 소비자 신뢰는 더욱 붕괴하고 기업 실적 실망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암이 주요 장기로 퍼지듯이 매달 당신 가족의 생활 수준을 파괴합니다. 가족 예산을 환자의 건강 기록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6개월 전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400만 원의 수입으로 370만 원의 지출을 충당하고 30만 원이 저축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12월 원화가 달러당 1,500원에 가까워지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명 가족의 월별 식료품비는 현재 9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곡물, 육류, 가공식품의 약 70%를 수입합니다. 따라서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7%에 달합니다. 원화 약세로 인해 매달 수입품이 더 비싸지면서 매달 4만 2,300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이는 연간 총 50만 7,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난방비와 전기료는 겨울철에 현재 22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천연가스, 석탄, 석유 모두 달러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약화된 원화는 2월까지 25만 원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운 6개월 동안 매달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연간 총 18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동차 연료비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매달 1,000km를 주행하고 현재 휘발유에 19만 원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원유는 달러로 표시되고 한국 정유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주요 정유사들은 500만에서 1,000만 달러의 외환 손실을 입습니다. 그들은 이 손실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유소에서 당신에게 직접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류비는 21만 8천 원으로 상승합니다. 매달 2만 8천 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연간 총 33만 6천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외국 출판사의 자녀 수입 교과서, 가족 아이폰, 아내의 화장품 등 모든 것이 더 비싸집니다. 약국에서 산 비타민과 당신이 사는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외국 부품이나 재료가 들어간 모든 품목은 8에서 15%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봅시다. 통화 가치 하락만으로 연간 102만 3,6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금은 1년 내내 겨우 10만 8천 원만 인상되었습니다. 당신은 연간 91만 5,600원의 실제 구매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국의 2천만 가구로 곱해 보십시오. 이는 1년 만에 소비 지출에서 18조 3천억 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기업들은 매출이 15에서 25% 감소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들은 먼저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하고 다음으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합니다. 새롭게 실업자가 된 이들은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합니다.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합니다.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에 이미 불안해하던 코스피 주식시장은 10에서 12% 더 하락합니다.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된 당신의 연금 자산 가치는 수백만 원씩 줄어듭니다. 당신의 은퇴 꿈은 증발합니다. 하강 나서는 파괴적인 기세로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는 개인적 비극이 체계적인 경제적 재앙이 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한 가족의 비상자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한국은 약 4,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는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막대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밤새 깨어있게 하는 무서운 계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약 1,600억 달러의 단기 외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어 연장되어야 합니다. 매달 약 130억 달러가 만기됩니다. 외국 채권자들, 주로 미국, 일본, 유럽 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한 이들은 이 대출들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깨지기 쉽고 덧없으며 한번 깨지면 빠르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25년 12월까지 외국 은행들은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97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해 보였지만 갑자기 무섭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국 은행들은 단기 외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원화를 방어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엄청난 속도로 소진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24일까지 원화는 달러당 1995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매도율을 고려할 때 사실상 2,000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대규모 기업 파산, 300만 명의 해고가 뒤따랐습니다. 금리는 일시적으로 3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중산층의 축적된 저축을 파괴하고 자살률을 사상 최고치로 이끈 완전한 경제구조 조정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똑같은 무서운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근본은 사실상 더 나쁩니다. 한국의 4,200억 달러 외환 보유고는 절대적인 면에서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단기 외채의 20%만 연장되지 않아도 한국은 즉시 현금 32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화가 1,500원 이상으로 계속 약화되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포지션을 매도할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1,725억 원을 매도했을 때 코스피는 이미 급락했습니다. 실제적인 투매가 발생하면 불과 몇 주 만에 600억에서 1,000억 달러가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화를 1,500원 선에서 방어하는 것은 매달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소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매수하기 위해 달러를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소진 속도라면 겉으로는 충분해 보이는 4,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은 4개월 안에 3,40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3개월 안에 2,800억 달러로 감소합니다. 2,8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이 단기 외채 의무의 2배에 불과한 절대적인 위험지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 채권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1997년에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우고 외환 보유고를 부지런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환 보유고는 유한하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면 게임은 끝납니다. 통화가 붕괴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정부는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드는 독이 든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규모 달러 보유액을 매각하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여 원화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 환자에게 즉시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통화를 안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원화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1450원이나 1470원 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는 1143조 7천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3.5% 또는 4.0%로 인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구당 월별 대출 상환액은 10만에서 15만 원 급증할 것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이미 1.0% 미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실업률은 6개월 이내에 2.7%에서 5 또는 6%로 치솟을 것입니다. 절박한 가족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집을 팔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은 25에서 35% 폭락할 것입니다. 정치적 반발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성장 촉진과 가계 지원을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조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를 2.0% 또는 1.75%로 낮추면 가구당 월별 가계 부채 부담이 4만에서 5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약간 더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화는 즉시 달러당 1,550원, 1,600원, 심지어 1,650원을 향해 급락할 것입니다. 수입 물가는 폭탄처럼 폭발할 것입니다. 2.4%의 인플레이션은 두세 개월 안에 4 또는 5%로 껑충 뛸 것입니다. 실질 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모든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도피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원화를 자유롭게 변동시키고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가로 가치 하락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의 오래된 전략이었습니다. 약한 통화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은 2025년에는 완전히 구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제조합니다. 삼성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엘라베마, 체코,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약한 원화는 그들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 표시 해외 투자 및 수입 부품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한편 모든 한국 가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치명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 선택지는 수출 기업도 소비자도 정부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출혈이 심한 상처에 필사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대규모 가계 부채입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91.7%에 달합니다. 또한 식량의 70%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로 인한 끊임없는 구조적 압력을 받는 통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통화 위기 한계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노르웨이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발견하고 현재 1.7조 달러 이상의 국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크로네가 압력을 받을 때 정부 펀드는 이를 손쉽게 안정화합니다. 노르웨이의 가계 부채는 높지만 그들의 자원부가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 가능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파괴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와 디플레이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3조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가진 거대한 채권국입니다. 엔화가 약화될 때 이는 종종 전략적이며 통제된 것입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엔화 약세로부터 진정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65.7%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의 91.7%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천연자원 부도, 일본의 채권국 지위와 해외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교훈적이고 무서운 것은 1997년과의 직접적인 비교입니다. 한국은 28년 전 거의 정확히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했습니다. 원화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단기 외채가 가용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초과했습니다. 가계와 재벌 기업들은 재앙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통화를 방어하고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9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2달 만에 원화는 55%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종말이었습니다.
300만 명이 1년 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계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가장 크고 강력한 재벌 중 하나였던 대우 자동차는 해체되어 제너럴 모터스에 매각되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일했던 중산층 가족들은 불과 몇 주 만에 평생의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면서 자살률은 가슴 아픈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진정으로 회복하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통화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기록 수준으로 부풀어 오르게 방치했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외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통제 불능으로 가속화될 때 너무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1,600원을 넘어서면 이 통화 붕괴가 개인적으로 귀에게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 정확히 계산해 봅시다. 귀하가 30대이고 은퇴까지 35년이 남았다면 여기 정확한 수치와 함께 귀하의 재정 파괴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의 단기 손실은 이전에 계산된 91만 5,600원의 실질 구매력 손실이 귀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지출이 더 많은 4명 가족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생활 수준, 저하로 연간 약 180만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중기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차에는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년 채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2.7%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화 약세가 심화되어 수입 물가 상승률은 4.5%로 가속화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240만 원을 손실하게 됩니다. 3년 채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7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3년간의 총 누적 손실액은 710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귀하의 총급여 2달치 가까이가 증발한 것과 같습니다. 은퇴까지 35년간의 장기 손실을 계산해 봅시다. 이러한 통화 약세와 부채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한국이 일본식 경제 침체를 겪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우 귀하의 실질 임금은 역사적 평균인 1.8% 대신 연간 0.4%만 성장할 것입니다. 35년 동안 연간 실질 성장률 0.4%와 1.8% 사이의 수학적 차이는 절대적으로 재앙적입니다. 건강한 1.8%의 실질 성장률이 있다면 오늘날의 가치로 귀하의 평생 소득은 약 1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0.4%의 정체된 성장률로는 14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귀하는 생애 소득에서 3억 7천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귀하의 6년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연금 관점에서 보면 급여의 9%를 기여하고 국민연금이 최종 소득의 40%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생애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은퇴 후 매달 약 14만 5천 원의 연금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25년 은퇴 기간 동안 총 연금 지급액은 4,35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귀하는 280만 원 대신 265만 원으로 매달 생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품이 영구적으로 30에서 40% 더 비싸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기 전 오늘날의 가치로 계산된 것입니다. 귀하가 40대이고 25년의 근로연수가 남아있다면 귀하의 평생 손실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귀하가 50대이고 15년이 남아있다면 약 1억 7천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지속적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연금 구매력이 치명적으로 잠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식량, 의약품, 에너지 비용은 연금 생활비 조정보다 15에서 20% 빠르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연간 20만에서 28만 원의 손실을 예상해야 합니다. 점점 더 가능성이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원화가 결정적으로 1,600원을 넘어설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시장 신뢰는 1997년식 통화 위기로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이때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달러당 2,000원으로 35%의 원화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귀하의 실질 구매력은 새서 6개월 이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저축은 실질 가치에서 밤새 35%를 잃게 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달러 표시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상환 부담은 폭증합니다. 몇 주 이내에 대규모 해고가 뒤따릅니다. 실업률은 2.7%에서 8 또는 9%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직된 연공서열 기반 고용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면 이는 영구적인 경력 파괴와 평생 동안 40에서 60%의 소득 잠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처럼 5가지 핵심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어집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처럼 5가지 핵심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달러 원 환율 자체입니다.
이것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 환율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요? 1,500원은 공포를 유발하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하지만 1,600원은 평균 가정이 수입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실제적인 재정 붕괴 지점입니다. 정확한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네이버 금융에서 달러원 환율을 검색하십시오. 또는 한국은행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좋습니다. 환율이 1,520원에 도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달러로 전환 가능한 저축액의 20%를 보호 조치로 옮기십시오. 현금 비상자금을 대폭 늘리고 모든 주요 구매를 연기하십시오. 환율이 1,600원에 이르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저축액의 40%를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만약 환율이 치명적으로 1,680원을 넘어선다면 이는 절대적인 비상 수준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0원으로 줄이십시오. 휴가를 취소하고 자동차 구매를 수년간 연기하십시오. 잠재적인 고용시장의 파괴에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매월 셋째 주경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핵심 숫자는 총 가용 외환 보유액입니다. 현재 약 4,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경고 수준은 3,800억 달러입니다. 어떤 분기든 400억 달러가 감소한다면 대규모 자본 유출이 위험하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험 수준은 3,100억 달러입니다. 만약 어느 한 달이라도 이 수준 아래로 외환 보유액이 떨어진다면 외국 채권자들은 즉시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는 모든 저축액을 가장 안정적인 은행으로 옮기십시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또는 정부의 명시적 지원을 받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상위기 수준은 2,700억 달러입니다. 만약 외환 보유액이 이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완전한 통화 위기가 거의 확실합니다. 몇 주 안에 원화 가치가 현재 수준에서 25에서 35% 하락할 것에 대비하십시오. 세 번째 지표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입니다. 한국 가계대출을 검색하거나 한국은행의 분기별 통계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정부의 규제와 긴축에도 불구하고 한 분기에 가계대출이 3% 이상 증가한다면 위험합니다. 이는 부채 거품이 여전히 위험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다가올 조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분기별 대출 증가율이 갑자기 0.5%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대출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스트레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지표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수입품에 특화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인플레이션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발표합니다. 매월 한국은행 통계 포털에서 한국 수입 물가 지수를 검색하십시오.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3.5% 이상 3개월 연속 상승한다면 위험합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미만으로 유지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괴리는 엄청난 적신호입니다. 이는 통화 약세가 비용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측정 인플레이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 위기를 촉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및 채권 보유액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외국인 소유 비율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에 4조 원 이상 한국 주식 총 보유액을 줄인다면 자본 유출이 확실히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원화 약세를 촉발하고 다시 외국인의 공황 매도를 유발합니다. 일단 시작되면 거의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1997년 11월에 원화 가치가 달러당 2,000원으로 치명적으로 붕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부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망할 리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는 재벌은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 6개월간의 위기 속에서 총 순자산의 평균 45에서 55%를 잃었습니다. 대우, 기아, 한보그룹은 정부와 연관된 거대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제될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1998년 말까지 30에서 40% 하락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무적과 안전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경고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2025년 12월인 현재 우리는 1997년 11월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위험한 지점에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1.7%입니다. 이는 1997년의 65%와 비교할 때 40% 더 높은 수치입니다. 원화는 1478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위기 최고점 2,000원에서 불과 522원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융 차트의 무서운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불타는 적색 경고등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은퇴자를 적은 생산 인구가 부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집중은 전체 경제를 전 세계 기술 경기 침체에 치명적으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충격적인 2024년 12월 계엄령 위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정치적 불안정성 또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의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취약점들이 완벽한 폭풍처럼 동시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약한 원화가 바로 그 기폭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명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화가 1,500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면 즉시 유동성 저축액의 30%를 달러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5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 충실히 모니터링하십시오. 환율, 외환 보유액, 가계 대출 증가율,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외국인 투자 흐름입니다. 시장은 정부 발표나 대통령의 안심시키는 말 또는 중앙은행의 약속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원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변동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거대한 글로벌 세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당신의 개인적인 안락함, 안전 또는 생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비디오가 명목상 임금이 오르는데도 왜 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1,600원 수준이 한국 가정의 진정한 붕괴, 지점을 의미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